안녕하세요. 이번에 22회차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한 번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. 앞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방송을 올리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공부를 하시는데 가이드라인을 잡기에 충분히 도움 되실 거라 봅니다. 먼저 이 시험을 보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이 시험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게 되다가 이번에 새 각오로 올해 이 자격증만큼은 꼭 따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, 저는 2004년 그때 대학교 시절에 여러 자격증을 이제 입사를 위해서 준비하였는데 이런 경상계열 쪽이 아니라 이공계열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뭐 전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. 제가 지금 현재 규리스쿨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15년간 투자를 하면서 최소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 자격증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, 투자 자문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2인 이상이 이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그런 투자 자문사의 회사를 차리게 될 때 대비하여 이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이 시험의 문항수는 총 100문제인데요. 이렇게 총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1과목은 금융 상품 및 세제, 2과목은 투자 운용 및 전략, 투자 분석. 그래서 1과목은 20문제, 2과목은 30문제, 제3과목이 50문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, 이 중에 각각 과목별로 40% 미만, 즉 1과목에서 8문항 미만을 득점하거나 2과목에서 12문제 미만, 3과목에서 20문항 미만의 득점을 40% 미만의 득점을 기록하면 과락하는 조건이에요. 그래서 첫 번째 과락을 조심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100문제 중에 총 70문제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. 먼저 공부에 앞서서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자격증과 이제 입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들을 공부할 때 보면 기출문제라는 게 있었어요. 뭐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근 연도부터 뭐 2년 전, 3년 전 기출문제만 봐도 공부하는데 충분히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갈피를 잡을 수 있었는데,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없더라고요. 보니까 시험 당일날 시험 문제를 적어오거나 정답을 메모해서 나오면 이거 역시도 해서는 안 될 행위의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더더욱 이렇게 사람 머릿속으로 나왔던 문제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는 몇몇 문제는 있었는데 기출문제를 볼 수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먼저 했던 거는 투자자산운용사 합격 후기를 검색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블로그에도 다양하게 나왔고, 먼저 블로그 글들 중에 보면 뭐 어떤 인터넷 강의하는 업체나 이 책을 발간한 회사에서 이렇게 나온 블로그들, 이런 거는 좀 상업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건 패스했고, 개인 블로그 중에 진짜 이 합격증이나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던 그런 블로그 위주로 한번 살펴봤고, 그 다음에 독금사라는 카페를 이용했어요. 카페로 가서 검색을 해보면 이 독금사가 많이 나왔는데요. 금융권 취업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여기에 최근 몇 년치 합격 후기, 그리고 시험을 봤던 문제들에 대한
기록들도 좀 볼 수 있어서 이 카페를 가입을 해서 이 카페를 좀 많이 들락거리면서 정보들을 좀 여기서 많이 읽어봤고요. 학습 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. 그 독금사 카페를 가보면 후기에 나는 2주 만에 합격했다, 뭐 1개월 만에 합격했다, 2개월 만에 합격했다, 다양했는데요. 일단 2주 만에 합격하신 분들은 보면 뭐 전공이 그쪽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2주는 너무 타이트하고 이거는 좀 무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가장 많았던 게 1개월에서 2개월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플랜을 짜서 새해부터 시작을 하자.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. 2월 둘째 주에 설 연휴가 있어서 이제 설 연휴 때는 아예 책을 못 받고 이제 시험을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역시나 이 시험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월을 준비한 셈이죠. 2개월을 준비했는데 1월 초 순에는 확실히 좀 긴장감이 없더라고요. 긴장감이 없고 책을 보는데 진도도 잘 안 나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집중력을 살리는데 좀 처음에는 애를 먹었어요. 그래서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책이 총 800페이지 정도 분량을 차지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읽을 때는 생소한 용어들도 많았고 그리고 한 번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읽게 되면 거의 리셋되는 그런 좀 아분한 상황이 연출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 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앞에를 전반전이라고 보고 이 설 이후를 후반전이라고 본다면 설 전, 이 전반전에는 한 두 번 정도 책을 보면서 이 용어는 뭐지? 생소한데? 그러면 네이버에 가서 찾아보고 그러면 그 용어만 또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뭐 한 세네 페이지만 봐도 그냥 끝이 나고 좀 진도가 나가는데 굉장히 좀 더뎠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. 그리고 처음에는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이해를 하자.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일단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임했어요. 제가 공부했던 교재는 바로 해커스 투자자산운용사라는 책이었고 뭐 카페에 글을 보면 이론서까지 봐야 되느냐, 뭐 5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론서까지 보고 문제집을 봐야 되느냐, 아니면 문제집 한 권으로만 되느냐,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봐야 되느냐, 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교재 한 권으로 끝냈고요. 인터넷 강의는 저는 이제까지 뭐 공부했던 과거에도 그렇고 인터넷 강의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강의를 꼭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뭐 해당 강사들은 뭐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굳이 인터넷 강의까지 보면서 뭐 시간적으로도 할애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유료 결제를 하면서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. 이 한 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책을 이제 여러 번 보고 시험을 보면서 시험장에서 느꼈던 느낌은 뭐냐면 이 책에서 되게 똑같이 나온 문제들이 많고 이 책에서 굉장히 그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히 시험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. 이 교재에 처음 보면 2주 플랜, 뭐 4주, 6주, 8주 플랜에 대해서 이게 설명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아예 무시를 했어요. 이거는 무시를 했고 그냥 기간으로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전과 후반전 나눠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 필수 암기 공식이라고 40문항이 있는데요. 이 40문항에 계산 공식, 자주 나오는 계산 공식이
공식 밑에 1, 2, 3번 예제 문제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계산 문제가 이번 시험에 한 10문제 정도 나왔어요. 근데 계산 문제는 절대 포기할 부분이 아니에요. 그리고 굉장히 쉽게 나오고 암산이 가능할 정도로 손으로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단순한 문제가 나오니까 공부를 하실 때 계산 문제를 처음은 무조건 패스해도 되지 않을까는 저의 생각이고요. 나중에 시험을 치르기 며칠 전부터 이 40문제를 먼저 달달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있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계산 문제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 계산 문제 중에도 막 계산이 6줄, 7줄 이상 되는 그런 어려운 계산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패스를 해도 되지 않을까.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거기서 한 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고 10문제 중에 9문제는 거의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. 그래서 이 마무리 이 40 필수 암기 공식 4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몰아서 공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. 뭐 2주, 4주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공부를 처음 하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 별 2개, 별 3개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출제되는 경향에 따라서 별 3개, 별 2개, 별 1짜리가 있는데 이 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별 1든 2개든 3개든 동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. 왜냐하면 별 1 문제짜리가 실제 나왔었는데요. 저는 그 별 1짜리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그 페이지는 그냥 스킵했었는데 그 문제가 실제 나와서 저는 그 문제를 틀렸어요.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이따 후반부에 어떤 문제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보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다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더디게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첫 번째는 빨리 이 전체적으로 다독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. 처음 보고 나면 다시 2번째 보게 될 때, 처음으로 돌아올 때 리셋되는 경향이 되게 많을 거예요. 저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800페이지이기 때문에 1과목에 어떤 과목이 있었는지도 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이런 게 있었나? 정말 처음 보는 느낌의 그런 감정을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런 문제 유형, 이런 과목을 다루는구나. 최대한 빠른 기간 동안 그냥 속독과 통독으로 빨리 이 800페이지를 섭렵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2번째 한번 또 읽고 3번째 또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화살표의 간격이 점점 이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 그거예요. 뭐 다 아시겠지만 처음 봤을 때보다 2번째, 2번째 봤을 때보다 3번째, 3번째 봤을 때보다 4번째 볼 때 내 눈에 더 익숙하고 이거 봤던 내용이야. 이 내용은 쉬웠어. 이 내용은 좀 어려웠는데 첫 번째보다 2번째보다 여러 번 볼 때 이 내용은 이제 좀 이해가 되네. 이 800페이지를 볼 때 통독한 횟수가 이제 3회, 4회, 5회차로 넘어갈수록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일단 내가 1개월 혹은 2개월로 투자 학습 기간을 잡았다면 일단은 빨리 3회에서 5회 독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. 그러면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게 감이 잡히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마무리에 있는 40문제 40문항에 대한 거는 몰아서 계산 문제는 한 하루 이틀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험을 앞둔 일주일이나 10일 전쯤에 몰아서 보셔도 되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 책의 총 3회차에 해당되는 모의고사가 있는데요. 이 3회차를
아껴놨다가 안 보고 있다가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풀어봤어요. 실전같이.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시험 문제는 과연 어떤 게 나왔는가? 지금 시험을 치르고 한 21일 정도 지나서 뭐 100문제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기억에 나는 몇몇 문제들을 한번 그 교재에 나왔던 문제 공통되는 그 주제에 해당되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한번 다음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증권 거래세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는데요.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온 게 아니고 이 문제랑 비슷하게 나왔어요. 뭐냐면 문제는 납세 의무자는 다음 중 납세 의무자는 그래서 보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는 뭐 양수인, 그다음에 외국 법인, 뭐 하나는 예탁결제원 뭐 이런 문제였거든요. 그래서 답은 이제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다 이런 시험이었는데 똑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해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. 다음으로 이 특정 금전 신탁에 대한 설명. 그래서 이렇게 본문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가나다. 그래서 이 중에 맞는 거를 골라라. 그래서 뭐 가냐, 나냐, 가나냐, 뭐 가나다냐, 뭐 이런 문제였어요. 그래서 특정 금전 신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.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DB형과 DC형이 있는데요. 이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고 두 개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. 부동산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각각의 5개의 특성, 이 연결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뭐고 지적 공부는 뭐고 그래서 지적 공부,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 공부는 지목, 면적 이렇게 글자 따가지고 이해하면 아 이런 거는 확실히 이해가 됐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약간 연상법이나 뭐 외워야 된다 하는 거는 앞글자만 딱딱딱 따가지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. 이 문제가 교재에 보면 별 하나로 체크가 돼 있어요. 우측 상단에 보면.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를 그냥 잘 안 봤었거든요. 눈에도 잘 안 익고 오히려 저는 이 페이지에서 그냥 이 딤섬 본드가 뭔지 이거만 그냥 알고 넘어갔었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설명으로 이 T빌과 T노트, T본드 이게 맞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문제를 저는 틀렸어요. 그래서 별 하나짜리라고 뭐 약간 가볍게 여기거나 스킵을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실제 별 하나짜리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별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일단은 별 하나든 2개든 3개든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은 시간 분배로 다 읽어보시고 오히려 뭐 시험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는 별 3개짜리만 골라서 한 번 더 보고 그런 거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처음 보실 때 별 하나라고 해서 그냥 패스하거나 스킵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 부동산 가격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2번 문제였어요. 2번 문제. 2번 문제였는데 국세하고 지방세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이 문제가 나왔어요. 취득세, 재산세 그리고 한 개는 기억이 안 나고 4번의 그 선택지가 뭐였냐면 담배세였어요. 담배세. 그래서 담배세는 이제 국세에 포함되니까 틀린 것, 성격이 틀린 것. 그래서 그 담배세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였죠. PEF 이제 저는 그 15년간 투자를 하면서 이 책에서 딱 처음 봤을 때
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은 기술적 분석,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, 그 다음에 뭐 장외 주식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PEF에 대한 특성, 그리고 장외 주식의 뭐 세법에 대해서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백지 상태로 출발했거든요. 저도 잘 모르는 부분, 채권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,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중 하나였던 이 PEF는 뭐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요.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PEF 문제가 아니라 이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의 특성, 이 차이점, 이거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. 유한 책임 사원. 그래서 이 문제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고, 자산 집단에서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, 그리고 이 특성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, 동질성, 베타성, 분산 가능성, 포괄성, 충분성,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요. 계산 문제였는데 보기가 이렇게 있고 수치가 있었죠. 수치가 있고 그 수치에 맞게 금액 가중 평균 수익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시간 가중 평균 수익률을 구해라. 이 문제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. 다음은 MBA 산출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공식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공식이거든요. 그래서 시험 앞두고 일주일 전에 이렇게 공식을 외우고 뒤에 40문제 있는 예제 문제처럼 실제 수치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연습 몇 번 해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.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. 그램빌의 투자 전략. 그래서 뭐 매입 신호는 어떻고 매도 신호는 어떤지 각각을 구분 지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. 자, 이 문제가 이제 별 3개짜리인데 이 문제는 똑같이 나왔어요.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나 나왔는데 맨 처음 이제 시험장에 가면 한 5분 전쯤에 그 시험지하고 OMR 카드를 나눠주거든요. 그러면은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시험지 뭐 이상인지 펼쳐봐라, 체크해봐라, 그런 시간을 주어지더라고요. 근데 그 시간대 한 중간쯤 이렇게 페이지 넘기는데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떴던 거는 이 문제였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를 접하자마자 이거는 시험에 약간 합격할 수 있겠구나,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. 처음 봤던 문제, 이 확실한 문제가 딱 보이자마자 저도 처음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과연 난이도가 어떨지, 모의고사나 책에서 봤던 문제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약간 불안한 심리도 있었고 좀 긴장감도 됐고요. 그런데 그 5분 전에 이 체크를 하라고 할 때 이 문제가 눈에 제일 먼저 보였을 때 이거는 왠지 시험에 합격할 그런 운인가 보다.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 시험을 치르면 되겠다.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걸 이 문제 처음 딱 이 문제를 받아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다음으로는 이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시험이 잘 나오는데요.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, 다 외우면 좋겠죠. 다 외우면 좋은데,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소비자 기대지수,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, 요 위에 4개, 요 4개랑,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후행지수, 이제 보기로 다음 중 뭐 선행지수가 아닌 것은 나오는데, 뭐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, 경기 동행지수에서도, 이런 내용들이 아닌 걸로 포함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기 선행지수와 이거 포함된 거,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. 그다음 라이프 사이클, 각각의 차이점, 이때의 특성들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.
그리고 이건 정확히 이 문제가 나왔는지 이 문제가 나왔는지 기억이 알쏭달쏭한데, 이거 파산 사건에 대해서, 사건 개요와 이 교훈, 어떤 걸 의미하는지,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. 이 문제도 수치만 달랐을 뿐이지 거의 똑같이 나왔거든요. 이 수치만 달랐고,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수치만 바뀌었고 똑같이 나왔어요. 거의. 이것도 그 뒤에 40문제 거기에 여기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40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다음은 이제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답이 이 전문 투자자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 내용하고 똑같이 나오진 않았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. 그 다음에 이 부도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보기에 뭐 수치가 1번에 뭐 2, 2번에 뭐 4, 뭐 이렇게 있었는데 뭐 부도 거리에 대한 내용과 이 계산 문제, 이 계산 공식, 그리고 부도거리가 짧은 것과 먼 거의 뭐,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, 정확하게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, 지금. 그리고 업무 위탁에 대한 건데, 이제 핵심 업무는 위탁이 금지되는데, 그, 위탁이 금지되나, 이 중에 이런 거는 재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경영 실태 평가 및 적기 시정 조치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. 그래서 순자본 비율 100% 미만이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, 50% 미만이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고요. 할인채 세전단가 구하는 공식, 이것도 뭐 수치만 달랐지 똑같이 거의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문제, 이 공식과 이 문제만 풀 줄 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고요. 이 문제는 좀 제 시험에 있어서 좀 사연이 있는 문제인데 먼저 이 문제가 이거랑 똑같이 나오진 않았어요. 제 기억으로는 행사 가격 포인트를 주어지고 풋옵션, 내 가격에 대한 풋옵션을 매도하고 외 가격에 대한 풋옵션을 매수했어요. 매수했는데 다음 중 뭐 이익이냐 뭐 손실이냐 얼마만큼 이익이냐 보기가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맞는 거를 택하는 문제였는데요. 제가 그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모의고사 3회차를 풀을 때 오랜만에 저도 시험을 이렇게 모의고사지만 치러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고친 답은 다 틀린다는 거예요. 희한하게도 고치면 다 틀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도 비중을 어떤 거는 뭐 1만큼 사고 어떤 거는 10만큼 사면 희한하게 1만큼 산 거는 잘 가고 많이 산 거는 더디거든요, 시세가.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런지, 이 머피의 법칙은 왜 이렇게 항상 맞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듯이 시험을 저도 나름 많이 봤었는데 왜 시험 문제 고치면 틀리는지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의고사 3회차를 치르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제가 다짐한 게 본 시험을 가서는 절대 시험 답을 고치지 말자라는 거를 다짐을 하고 시험을 임했는데 이 문제가 한 87번, 뭐 90번쯤 다 돼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. 근데 풀어놓고 나중에 OMR 카드를 기록할 때 처음 풀었던 답, 가령 3번이면 3번을 딱 찍었는데 마킹을 했는데요. 마킹을 했는데 아차 싶었던 거죠. 계산이 잘못됐다 이거는. 매도 친 거와 매수한 거 계산을 하면 이게 다른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는 확실히 나중에 계산한 게 맞다. 이건 답을 고쳐야 된다 해서 90번쯤 다 마킹하고 나서 OMR 카드 교체해달라고 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 기재를 했거든요. 여기서 좀 시간을 까먹었어요. 이 한 문제 때문에. 근데 결국 고친 게 답이 맞았어요.
다음은 실업률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. 이 공식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. 쉬워서 한번 눈에 익혀 놓으시면 풀기 쉬운 문제이고, 다음은 볼록성에 대한 특성인데 이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요. 이 볼록성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. 원점에 대해 볼록한 거 위험 선호형인가 위험 회피형인가,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. 그 다음에 영업 레버리지도, 이 페이지도 그 뒤에 40문제, 계산 문제 요약되어 있는 거에 나오는 문제인데요. 이게 시험에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페리티 구에서 괴리율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. 이것도 그 40문제 뒤에 정리된 거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몰아서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. 그래서 시험 당일 후기는 어땠냐면, 먼저 그 시험 당일 후기에 앞서서 제가 일주일을 앞두고 모의고사 3회차를 봤는데, 그 제가 맨 처음 시험에 앞서서 그 여러 후기들을 읽어봤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그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막 63점, 65점 나와서 암울했다. 시험 떨어질 줄 알았다. 근데 본 시험을 치르니까 실제 이거보다 좀 더 쉽게 나와서 합격했다. 그런 후기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저도 처음 1회차 모의고사를 볼 때 60점 초반을 얻었고, 중요한 건 시간이 2시간인데 2시간 동안 문제를 못 풀었어요.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죠. 그러면서 시험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좀 심각하다. 좀 그때 조금 많이 긴장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1회차 시험 문제 틀렸던 거를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보고, 그 다음 날 2회차를 시험을 보는데 2회차 때는 시간이 좀 여유 있게 남더라고요. 그러면서 2회차 때 이제 60점대 후반을 기록하게 됐고, 그러면서 여기서 1회차보다 점수가 이렇게 오르는 걸 보고 조금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시험을 금요일쯤, 이틀 앞두고 금요일쯤에 이제 3회차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이거는 한 75점 정도 나오길래 이제는 좀 됐다. 시험에 붙을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의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시험을 여러 차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렇게 좀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구나, 시험에 좀 붙을 수 있겠구나, 그런 감이라는 게 오거든요. 근데 내가 좀 부족했다, 많이 좀 모르는 게 많고, 그 다음에 시험 이게 모의고사를 치르더라도 이 관련된 문제와 비슷해서 요약했던 부분들, 내가 알고 있는 게 빠바바박 이렇게 뭔가 나오면 그만큼 준비한 게 내가 잘 해놨구나,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다 까먹었어. 이게 뭐지? 헷갈리는데 막 이런 게 많아지면 굉장히 점점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는 좀 많이 피치를 올렸고, 좀 시간을 하루에 막 8시간씩 공부하고, 동네 도서관을 가서 8시간씩 공부하고, 그리고 제가 제일 불안했던 거는 그거예요. 한 번에 합격하자였는데, 만약에 이게 69점으로 아깝게 떨어지면 다음에 6월에 있을, 이게 총 1년에 3번의 시험이 있는데, 6월에 준비를 할 때, 이 방대한 걸 다시 하려면 얼마나, 이거 되게 하기 싫을 것 같다.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하자, 어떻게든. 한 번에 합격하자. 그러니까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굉장히 그 피치를 올리면서 책을 여러 번 다독을 했어요. 따로 제가 뭐 노트를 준비해서 노트에다 요약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그럴 시간에 차라리 더 한 번이라도 더 보자. 그래서 눈에 많이 익혀놓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. 그래서 시험 당일 후기를 이제 말씀드리면, 처음 그 5분 전에 시험 문제와 OMR 카드를 이렇게 받아요. 그러면서 먼저 시험지가 한 4장, 5장 정도 됐던 것 같은데, 여기서 뭐 문제 없는지 뭐 체크해 보셔라, 그런 시간을 주는데, 요때 한번 쓱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스킵해 보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고, 그리고
저 같은 경우는 OMR 카드를 맨 마지막에 작성을 했어요.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1번부터 1과목 해가지고 1과목 1번, 2번, 3번 이렇게 나가고, 이제 다음 페이지 제 2과목 해서 또 뭐 몇십 번, 몇십 1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, 일단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만 여기다가 1번이면 1번, 4번이면 4번 이렇게 했고, 풀다 보면 두 개는 확실하게 추려지는데 나머지 두 개 중에 홀짝 게임이 되게 좀 헷갈린다. 그런 거는 일단 여기다 번호 마킹을 안 했어요. 번호 마킹을 안 하고 일단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만 100번까지 다 풀어놨고, 이렇게 번호를 적어놓고, 그 다음에 이 체크한 문항 수가 몇 개인지 세봤어요. 세봤더니 한 62문제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합격하겠다. 이 정도면 합격하겠다. 찍은 게 뭐 몇 개만 맞아줘도 이건 합격하겠다. 그런 느낌이 들었고,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카운트하는 시간도 지나고 보니까 아까웠어요. 왜냐하면 저는 너무 이 시간이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시간은 저는 부족했어요. 부족해서 마지막 이 홀짝 중에 추리지 못했던 거는 그날 그냥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마음 먹었던 게, 모르는 거는 그냥 동일하게 3번으로 찍자.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임해서 그 6문제 정도는 그냥 다 3번으로 찍고 나왔거든요. 그리고 아까 풋옵션 프리미엄 문제에서 답을 고치는 바람에 또 OMR 카드 다시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했고, 그러니까 너무 여유 있게 이 시간을 생각하면 좀 타이트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운트하는 게 그 시험 발표가 다음 날에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주 뒤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몇 문제인가 궁금해서 이날 당일날 시험장에서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었는데, 일단은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을 나중에 할애하는 데 있어서 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저는 이제 공대생 출신이다 보니까 공학용 계산기가 집에 있었는데 한 10여 년 안 쓰다 보니까 배터리를 새로 넣어도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흔히 말하는 이 쌀집 계산기, 이걸 가져갔는데 이것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는 계산기는 굳이 공학용 계산기를 안 가져가셔도 되고, 이 컴퓨터용 사인펜, 이거는 저는 이제 준비해 갔는데 어느 한 분은 이걸 준비 안 해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시험관한테 이거 달라고 하니까 시험관이 이거 새 거 하나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준비물은 컴퓨터용 사인펜, 그 다음에 계산기, 그리고 신분증, 그리고 수험표. 저는 이제 집에서 제일 거리가 가까운 송파 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보면 문자도 오더라고요. 주차가 불가하니 뭐 대중교통 이용해라. 근데 저는 이제 자가를 이용했는데 교문도 열려 있었고 주차도 가능했고요. 주차된 차량도 꽤 많았었고, 그래서 송파 중학교에서 나중에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은 차를 가져가셔도 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, 이 시험을 보면 취업 준비생, 금융권을 위해서 취업 준비하는 분들 혹은 이쪽 관련 직의 종사자이신 분들이 이 자격증을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. 일단 이 시험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번 보기보다는 한 번에 그냥 합격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, 모두가 그렇게 다 원하시겠죠. 원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이왕 준비하실 거면 한 번이라도 더 책을 더 봐서 이번에 합격 그 후기 보면 69점으로 떨어졌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그러면 굉장히 진짜 후유증도 오래 가고 다음에 시험 준비할 때 굉장히 사람 심리가 준비하기 싫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 1점 차에 불합격,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앞두고 좀 더 타이트하게 보시면서 계산 문제 같은 거는 포기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부터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, 계산 문제 이번에 한 10문제 정도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꿀로 얻어질 수 있는 점수예요.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
오답노트, 본인이 잘 틀리는 문제들, 그런 거는 뭐 따로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, 그리고 저는 다독을 해드리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2주 만에 합격했다? 그런 걸로 뭐 현혹돼가지고, 2주면 되겠지. 그렇게 준비하시면 아마 떨어지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. 그래서, 한 번 준비할 거 그냥 기간을 1개월에서 한 2개월 여유 있게 잡고, 한 번이라도 더 보는 횟수, 책을 보는 횟수를 늘리셔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.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투자자산운용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합격 기원하겠습니다.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